중대재해처벌법. 만약 당신이 경영 책임자라면 법원은 대체 무엇을 보고 유죄와 무죄를 판단할까요? 단순히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그 결과만으로 모든 게 결정될까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법원 판결문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또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뭔지, 그리고 만약 유죄라면 실형과 집행유예는 또 어떻게 나뉘는지 그 핵심 요인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법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바로 그 결과 책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렇죠. 사고만 나면 경영자는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생각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초점은 아주 명확하게 그 사고 예방을 위한 행위 책임, 즉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실행했는가에 맞춰져 있거든요.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 법이 경영자에게 진짜로 뭘 요구하는지 그 그림이 훨씬 선명해질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자료들을 보니까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어떤 공통적인 기준 같은 게 있던가요? 네,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핵심은 딱 하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가입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요? 네, 특히 중요한 건 안전보건 관리 체계, 영어 약자로는 SHMS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이요. 이게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장식품이었는지, 아니면 사고가 나기 전에 실제로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작동 시스템이었는지를 본다는 점입니다. 판단하게 만드는 요소는 뭔가요? 서류만 잘 꾸며놓는 거랑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서류는 기본일 뿐이고요. 법원은 그 너머를 봅니다. 유죄 판결이 난 29건의 분석한 자료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는데요. 무려 24건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가 바로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의 미비였습니다. 와, 29건 중에 24건이요. 네. 그건 거의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걸려 넘어진다는 얘기네요.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쉽게 말해서 우리 사업장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찾아내고 그걸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이 잘 실행되는지까지 확인하는 체계가 있냐는 겁니다. 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주 안전회의를 열어서 현장의 위험 요소를 보고받고 이 문제는 다음 주까지 이렇게 개선합시다 라고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 주 회의에서 지난주에 지시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그 과정 전체. 이런 살아있는 절차가 없으면 법원은 시스템이 그냥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냥 안전수칙 목록만 딱 만들어두는 게 아니고요. 위험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그 과정 자체가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 프로세스로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2건의 사건에서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같은 담당자들이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평가하는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됐습니다. 아, 평가 기준이요? 네. 현장 안전관리자한테 모든 책임을 그냥 맡겨놓고 정작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경영자는 전혀 관심도 없고 평가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법원이 경영 책임자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경영 목표 달성률을 관리하듯이 안전 목표도 똑같이 경영의 일부로 보고 관리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네,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결국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 그리고 경영자의 지속적인 관심, 이게 핵심이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지점이 생깁니다. 자료를 보니까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단 말이죠. 이건 좀 의외인데요. 어떻게 이런 판단이 가능한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두 번째 핵심 열쇠인 상당 인과관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상당 인과관계요? 네, 법을 위반한 사실하고 근로자의 사망사고 사이에 직접적이고 합리적인 연결고리가 증명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즉, 우리가 이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 이게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그 연결고리라는 게 생각보다 증명하기가 까다로운가 보군요. 혹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최초의 무죄 판결이 바로 이 지점하고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 개념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당시 법원은 회사가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 즉 법적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했어요. 네, 위반은 맞다. 그렇죠. 하지만 사고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사고 자체가 하청업체 직원이 안전고리를 걸지 않고 임의로 작업대를 해체하다가 발생한 거였어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설령 이 회사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있었다 한들 작업자가 개인적으로 안전수칙을 어기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 즉, 회사의 의무 위반, 그러니까 전담 조직이 없었던 것과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다고 본 겁니다. 검찰이 이 연결고리를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를 선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 위반은 맞는데 그게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아니었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법원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가 하는 예견 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예견 가능성이요? 네, 평소 작업 방식이나 사용하는 도구, 설비의 특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도저히 이런 형태의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설령 회사의 일부 안전조치 미비점이 있었더라도 그것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 위반이랑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으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연결고리가 인정돼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유죄인데도 누구는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가고 다른 누구는 집행유예를 받는 그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법원이 실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내릴 때 가장 결정적으로 보는 것은 반복성과 악의성입니다. 반복성과 악의성. 예, 즉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법규나 안전조치 요구를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는지를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사고 자체의 중대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 사고에 이르기까지 경영자가 어떤 태도를 보여왔는가를 더 무겁게 본다는 겁니다. 반복성과 악의성.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법원이 이건 개선 의지가 전혀 없고 악의적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나요? 자료에 나온 실형 사례들이 궁금해지네요. 사례들이 아주 직접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과 1년 전에 이미 같은 사업장에서 2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던 전력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년 전에요? 네. 이런 경우 법원은 사망사고를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에서는 대표이사가 과거에 동종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3번, 심지어 7번이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7번이요? 네. 이쯤 되면 법을 지킬 의지가 아예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건 정말 상습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 경고를 무시하는 태도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물론입니다. 안전 전문가가 현장을 보고 이러다 큰일 납니다라고 분명히 위험성을 경고했거나 관공서에서 공식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걸 계속 무시하고 방치한 경우도 실형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안전 시스템조차 갖추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법정에서 억울하다는 식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이는 것까지도 중요한 가중처벌 요인이 됐습니다. 결국 반복적인 사고 이력과 명백한 경고를 무시하는 태도, 이게 실형으로 가는 지름길이군요. 그럼 반대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어떤가요?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족과의 합의만 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근식이 이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자료에서 아주 중요하게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실형이 선고된 사건들도 대부분 유족과 합의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정말요? 네, 그러니 이제는 합의했으니까 선처해 주겠지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건 정말 큰 변화네요. 그럼 금전적인 합의가 결정적인 감형 사유가 아니라면 법원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건가요? 법원이 주목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을 넘어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와 실질적인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말 그대로 진정성을 보는 거죠. 법원이 감경 사유로 인정한 사례들을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 한 경영자는 사고 피해자의 장례식장에 계속 머물면서 거의 상주 역할을 하며 유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송이 조문하고 합의금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행동이었죠.
또 다른 인상적인 경우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던 경영자가 있었는데 그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이 항소심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여서 집행유예로 감용되기도 했습니다. 태도의 변화를 법원이 인정한 거군요. 재발 방지 노력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나요? 사고 이후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거나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 컨설팅을 받아서 시스템 전체를 뜯어 고쳤다거나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죠. 이런 모습들은 다시는 우리 회사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하지 않겠다는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나 형식적인 사과를 넘어선 진정성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원이 보내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경영자를 처벌하는 그런 결과 책임 법이 아니라는 것. 그보다는 경영자가 평소의 안전을 비용이 아닌 경영의 일부로 진지하게 인식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얼마나 진심으로 구축하고 관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법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서류상의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태도로 수습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의지. 이것이 바로 법원이 경영 책임자에게 보내는 분명하고 일관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관리를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가 아니라 회사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적인 투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당신의 조직에서 안전이 단순한 규제를 넘어 진정한 문화로 자리 잡게 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